연산군, 조선 최악의 폭군, 미치광이 왕. 우리가 아는 연산군의 이미지는 딱 이 세 단어로 정리되죠. 그런데 즉위 초반의 연산군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읽고 전문가 의견을 챙기고 나름의 개혁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결국 폭군이 됐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연산군의 다른 면과 그가 결국 폭주하게 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부터 대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관이란 사헌부, 사관원처럼 왕과 신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은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은 세자 때부터 연산군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 왕이 되자마자 연산군이 대관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관들은 연산군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맞불을 놨죠. 즉위 초반의 조정은 왕과 대관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산군이 대관이랑 싸우기만 하고 국정은 내팽개쳤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연산군은 나름의 방식으로 정치를 펼쳐나갔는데 그 방식이 꽤 영리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질적인 권한은 대관들에게 많이 쏠려 있었거든요. 연산군은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신들, 특히 원로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연산군과 원로 대신이 한편이 되고 대관과 유생이 반대편이 되면서 중견 대신들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구도가 만들어졌죠. 연산군에게는 생각보다 괜찮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할 때 주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는데 이게 실제로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됐어요. 연산군이 즉위한 시점은 조선 건국 후 100여 년이 지난 시기였고 법과 제도가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왕이 특별히 탁월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재위 기간 대부분의 조선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2년이 문제였을 뿐이죠. 학문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됐고 승마 실력은 상당히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연산군의 예술적 감각이에요. 시와 그림을 즐겼고 관료들과 시를 주고받는 일도 잦았으며 처용문화 궁중 예식에서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을 굉장히 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포악한 폭군의 이미지와는 꽤 다른 모습이죠. 연산군의 가장 흥미로운 면 중 하나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식과 월식 의례였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관료들이 하늘이 노했다며 왕의 잘못을 꾸짖고 왕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반성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천문학이 발달해서 일식과 월식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있으니 이날은 왕이 사과하고 관료들은 비판하는 날. 이걸 달력에 미리 적어두고 공연하듯 진행했던 거예요. 연산군은 이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하나씩 없애나갔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단점은 봤는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 의례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었거든요. 왕이 형식적으로 하늘이 노한 것 같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신하들은 평소에 왕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왕도 이걸 빌미로 신하들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연산군은 그냥 형식적인 게 싫다며 없애버리고 대신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다른 창구는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고 없애버리면 장점도 함께 사라지는데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연산군은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사화를 일으켜 관료들을 대거 숙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싹 쓸어내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세력을 키우거나 남은 관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일만 크게 벌려놓고 뒷수습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왕을 분류할 때 자주 쓰는 개념이 있는데 창업의 군주와 수성의 군주입니다. 나라를 세운 창업군주는 대개 특출한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을 모으는 힘, 이전 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눈, 세상을 뒤집을 만한 실행력을 갖고 있죠. 건국 후 2세대에서 3세대 왕들은 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체제를 다듬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대개 세대에서 4대 사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수성의 시대입니다. 창업기가 지나면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때부터 이미 쌓아놓은 제도와 문물을 누리며 왕들이 조금씩 안주하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세자들은 어릴 때부터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떠받들어집니다. 별다른 위협도 없고 그냥 태어났더니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세상에 지존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웬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기 쉽죠. 연산군이 딱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왕조의 흥망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연산군 개인의 성격과 판단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이 틀이 꽤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연산군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관료 집단 전체에 대한 끄없는 불신이었습니다. 연산군 눈에 관료들은 서로 다 연줄로 얽혀 있고 오늘의 대관이 내일의 대신이 되는 집단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뭉쳐서 왕에게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유자광처럼 자기를 도왔던 인물도 결국 관료와 한패라며 내쳐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강했고 인내심도 부족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끝까지 피하려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연이에요.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연산군은 틈만 나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결국 나중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을 아예 없애버렸죠.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즉위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연산군이 원로 대신을 끌어들이고 대관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도 안에서 대신과 대관의 충돌이 심화됐습니다. 대신들은 대관들이 즉위 초부터 너무 나댄다며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고 대관들은 대신들이 자기 특권만 지키느라 왕의 잘못을 눈감아준다며 맞받아쳤어요. 나중엔 말이 극단적으로 흘러서 조순이라는 인물이 노사신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 노사신은 대관들이 자기 올고듬을 과시하려고 남을 고자질하는 풍조를 고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대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단체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나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갔어요. 흔히 대관의 역할이 왕이나 대신을 탄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사, 재정, 재판처럼 비리가 생기기 쉬운 분야에 대관이 개입해서 감시하고 결재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대관들이 수시로 집단 파업에 들어가니 그 모든 업무가 동시에 멈춰버린 겁니다. 대신과 대관이 충돌하고 업무는 마비되고 두 집단이 서로 상대방 탓만 하는 상황이 연산군 즉위 초반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갈등이 켜켜이 쌓인 끝에 결국 무오사화라는 폭발로 이어지게 되죠. 연산군을 단순히 미치광이 폭군으로만 보면 역사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 권력을 읽는 눈이 있었고 제도의 허점을 꿰뚫는 감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대안을 만드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부수는 건 잘했는데 쌓는 건 할 줄 몰랐습니다. 불신은 가득했는데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간격이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폭주로 이어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폭군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권력만 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연산군이 그 답을 보여준 거죠.